어느 여름, 나는 나무 타는 법을 배웠다. 현관문을 나오면 바로 보이는 위치에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특별한 소나무가 있었다. 가지가 낮게 나 있어서 어른의 도움 없이도 가지를 쉽게 잡을 수 있었고, 처음으로 몸을 끌어올리는 법을 배운 후 며칠 동안은 가장 낮은 가지에 앉아 발을 흔들곤 했다. 그 나무는 뒷마당 울타리 밖에 있었고, 싱크대 바로 위에 있는 부엌 창문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나무에서 노는 일이 일과처럼 자리 잡았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가 안전하게 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여름이 지나면서 키도 커지고 근육도 늘면서 나무의 꽤 높은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높이 올라갈수록 가지는 가늘어질 뿐만 아니라 간격도 넓어졌고 결국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는 건 포기하고 올라가는 속도에 집중하기로 했다. 밑부터 나무 끝까지 몇 초 안에 올라갈 수 있을지를 매일 시험했다. 나는 너무 자신만만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나무를 오르던 중 발을 딛고 있던 가지가 부러지면서 나무 아래로 떨어졌다. 팔이 부러진 느낌이 들었고 엄마는 나를 향해 달려오면서 소리를 질렀다. 난 물속에 들어온 것처럼 귀가 멍멍했고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내 뼈가 참 하얗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기억난다. 깁스를 하고 유치원에 가게 되었지만 거기에 사인을 해줄 친구는 없었다. 엄마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건지 어디선가 새끼 고양이를 데려오셨다. 갓 태어난 것처럼 보였고 황갈색과 흰색 줄무늬가 예쁜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엄마가 내려놓자마자 바닥에 있던 빈 소다 상자 안으로 기어들어갔고 나는 그에게 박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박스는 가출을 좋아하는 고양이였다. 엄마는 가구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발톱을 깎는 등 그를 집 안에 두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박스는 뒷마당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그는 꽤 영리했고 우리는 항상 그를 잡아서 집 안으로 데려왔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참치 통조림을 주었고 그는 통조림 따는 소리가 밥 주는 소리라는 걸 인지한 이후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집 안으로 달려왔다. 이 조건반사는 나중에 유용하게 쓰였다. 박스는 갈수록 더 자주 밖으로 나가 집 아래 좁고 벌레와 설치류가 우글거릴 것 같은 곳으로 뛰어들었다. 엄마는 통조림 따는 기계를 뒷마당 연장 코드에 연결하여 박스가 들어간 구멍 바로 밖에 놓았고 박스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구멍 밖으로 나와 상당히 허망한 표정을 짓곤 했다. 박스가 가출한 마지막 날은 곧 우리가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지낸 날이었다. 엄마는 집을 시장에 내놓았고 우리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난 엄마의 말대로 내 옷을 박스에 담았다. 우리가 이삿짐 트럭에 짐을 싣는 동안 박스가 또 가출했는데 안타깝게도 통조림 따는 기계를 저 수많은 박스들 어딘가에 넣어뒀기 때문에 그를 찾아올 방법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엄마는 금방 박스를 붙들고 나오셨고 그는 좀 불안해 보였다. 나는 엄마에게 조씨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전화해도 되나요? 라고 물었지만 엄마는 새 집에 도착하면 전화하라고 답하셨고 트럭은 곧 출발했다. 더 이상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지만 조씨와 나는 절친한 사이를 유지했다. 조씨와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만나서 놀고 싶어하는 걸 아셨기에 매주 주말차로 서로가 있는 곳에 데려다 주셨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무전기 장난감인 워키토키를 사주셨고 나와 조씨는 그걸로 소통을 하곤 했다. 어느 주말 내가 조씨네 집에서 자고 오던 날 밤 엄마는 그저 잘 자렴라고 하셨지만 어딘가 화가 난 것 같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가 박스가 사라진 날이었다. 박스는 금요일 오후부터 보이지 않았고 이를 나한테 바로 말하면 내가 엄청난 슬픔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는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박스는 돌아올 거야. 항상 그랬으니까. 라고 했다. 하지만 박스는 돌아오지 않았다. 3주 후 나는 다시 조씨의 집에 머물렀다. 여전히 사라진 박스 때문에 속상했지만 엄마는 반려동물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집에서 사라졌다가 스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들은 항상 집이 어디인지 알고 돌아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만 가득했다. 박스가 잘못된 집을 생각하면 어떡해? 조씨는 혼란스러워했다. 뭐? 박스는 너랑 같이 살잖아. 자기 집이 어딘지 알아. 하지만 걔를 처음 데려온 집은 다른 곳이야. 지금 우리 집에서 꽤 떨어진 곳이라고. 어쩌면 걔는 나처럼 그곳을 여전히 집이라고 생각하는 걸지도 몰라. 오,
알겠어. 그럼 내일 아빠한테 우리를 거기에 데려다 줄 수 있는지 물어볼 테니까 내일 한번 찾아보자. 안 돼. 엄마가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미 새 가족이 들어가서 우리가 갈 수 없다고 하셨어. 조 씨는 계속 말했다. 그럼 내일 탐험을 나가서 내 옛날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자. 우리는 조 씨네 집에서 몰래 빠져나온 적이 없었지만 그건 실제로 엄청나게 쉬웠다. 그의 방 창문은 뒷마당을 향해 열려 있었고 거기에는 잠겨있지 않은 빗장이 달린 나무 울타리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작은 장애물을 넘은 후 우리는 손에 손전등과 워키토키를 들고 밤으로 빠져나갔다. 조씨 집에서 옛날 집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길을 따라 걸으며 모든 길을 돌아가거나 숲을 지나면 시간이 반으로 줄었다. 길을 따라 걸으면 2시간쯤 걸렸을 텐데 나는 길 잃기 싫다고 길로 가자고 했다. 조씨는 거절했고 너무 늦게 가면 아빠한테 들킬 거라고 했다. 그는 숲으로 안 가면 집에 가겠다고 윽박질렀고 나는 혼자 가기 싫어서 결국 따라가기로 했다. 조씨는 내가 이 숲을 밤에 걸어본 적 있다는 걸 몰랐다. 친구랑 손전등이 있어서 덜 소름 끼쳤지만 그래도 어디 있는지 완전히 확신하진 못했다. 조씨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게 나도 안정감을 주긴 했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를 지나다가 워키토키 끈이 가지에 걸렸다. 조씨가 손전등을 들고 있어서 나는 워키를 풀려고 애쓰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조씨 말소리가 들렸다. 야, 수영하러 갈래? 손전등 비추는 곳을 봤는데 눈을 감았다. 그곳이 어딘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수영장 튜브가 놓여 있었다. 몇 년 전 내가 이 숲에서 정신 차린 바로 그 장소였다. 워키를 빼내려고 계속 헤매다가 목이 맸다. 눈물이 고인다. 워키를 세게 잡아당겼더니 풀렸다. 조씨한테 가니 그 놈이 가짜 일광욕 포즈로 튜브에 반쯤 누워 있었다. 걷다가 발이 꼬여 구멍에 거의 빠질 뻔했다. 깊었다. 구멍 크기에 놀랐지만 그날 밤 거기가 비어있던 게 더 충격이었다. 내가 깨어난 바로 그 자리였는데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조씨를 돌아봤다. 장난치지 마. 내가 거기서 막힌 거 봤으면서 튜브에 누워서 드립이나 치고 있냐? 화가 나서 튜브에 노출된 부분을 발로 찼다. 칙 하는 소리가 났다. 조씨 표정이 확 굳었다. 갑자기 겁에 질려 튜브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자세가 어색해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가 튜브에 넘어질 때마다 쉭 소리는 점점 커졌다. 나는 조씨를 도우려 했지만 다리가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다. 이 숲이 정말 싫었다. 조씨가 떨군 손전등을 주워 튜브를 비췄다. 쥐잖아.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쥐가 튜브에서 뛰쳐나와 숲으로 달아나는 걸 보고 나도 조씨도 허탈하게 웃었다. 조씨가 내 팔을 툭 치며 미소를 지었고 우린 다시 길을 재촉했다. 툴 빠져나와 옛날 동네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 길을 돌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땐 온 집안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모든 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이번엔 모든 불이 꺼져 있었다. 멀리서 내가 올라갔던 옛날 나무가 보였다. 저 나무만 없었어도 오늘 다시 여길 올 일은 없었을 텐데. 집이 가까워질수록 잔디밭은 흉물스러웠다. 언제 깎았는지 짐작도 안 갔다. 덧문 하나는 풀려 바람에 흔들렸고 집 전체가 더럽고 방치된 느낌이었다. 새 가족이 들어온 흔적은 전혀 없었다. 엄마는 왜 새 사람들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하지만 오히려 다행이었다. 새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으니 박스를 찾기 더 쉬울 테니까. 조씨가 내 생각을 끊었다. 내 옛날 집 완전 개판이네. 닥쳐, 조씨. 그래도 내 집보단 낫다. 박스는 아마 집 밑에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한 명은 들어가고 한 명은 입구를 지키기로 했다. 조씨가 겁을 내는 바람에 가위바위보로 정했는데 내가 졌다. 엄마가 항상 패널을 열던 대로 나도 밀어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을 기어들자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건 뭔가 썩는 냄새다. 손전등을 비추며 기어가다가 무언가에 손이 닿았다. 털, 심장이 내려앉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빛을 비추자. 세상에, 뒤로 물러났다. 썩어 문드러진 시체였다. 킬킬거리며 손전등을 다시 들이댔더니 너구리잖아. 조씨에게 워키로 연락했다. 박스는 없어. 근데 여기 이상해 죽은 동물들이 수두룩해. 조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난 반대했지만 그는 이미 판자를 다시 끼워놓은 상태였다. 걱정 마. 박스가 있으면 내가 잡을 테니까
넌 밖에서 대기해. 그가 발소리를 내며 위로 올라가는 동안 나는 집 밑을 더 살폈다. 담요와 그릇들이 놓여 있었는데 하나엔 고양이 사료가 남아 있었다. 엄마가 박스를 위해 이곳을 준비한 거였다. 조씨의 목소리가 워키에서 떨렸다. 야, 내 옷장에 옷이 다 걸려 있어. 박스는 없어. 뭐, 나는 분명히 이사 전에 모든 옷을 상자에 넣었다. 엄마도 도왔는데. 조씨가 계속 중얼거렸다. 와, 내 방 벽에 내 사진이 수백 장이네. 누가? 조씨, 집에 누가 있어?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렸다. 발소리가 울렸다. 무겁고 질질 끄는 소리, 쿵 하는 충격음, 조씨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저 새끼 뭔가 들고 있어. 가방인데 움직이고 있어. 나는 얼어붙었다. 판자를 밀어 탈출하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조씨가 도와주러 오지 않으면. 가자, 당장. 조씨가 판자를 걷어차고 내 손을 잡아당겼다. 우린 숲으로 도망쳤다. 뒤에서 비명이 들렸다. 조씨는 워키를 떨어뜨렸지만 나는 그냥 버려 라고 외쳤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야 안도했다. 잠을 자려는데 박스의 소리였다. 침대 밑에서 울음소리가 나자 나는 웃으며 셔츠를 걷어냈다. 이리 와, 박스. 소리는 워키토키에서 나왔다. 박스는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 며칠 후 엄마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엄마는 내가 한 위험한 행동에 화를 내면서도 진실을 말하셨다. 난 집 밑에 담요나 그릇을 놓은 적이 없단다. 나는 얼어붙었다. 엄마는 내 손을 꽉 쥐고 속삭였다. 너만 그곳을 발견한 게 아니었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왜 우리가 갑자기 이사했는지, 왜 엄마가 내게 거짓말을 했는지. 무언가가 우리 집 밑에 살고 있었다.